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더 이상의 양적 완화는 없다. 유럽, 미국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 2차 경제 위기의 신호탄일까, 증시 고점일까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팬데믹 이후 코스피 지수가 꾸준히 상승하다가 최근에 고점을 조금씩 낮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점, 두 번째 고점, 세 번째 고점, 이 세 개의 고점을 보시면은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고점이 이렇게 점점 낮아지다가 이거 예전처럼 경제 위기가 오는 거 아니야? 하지만 코스피 지수는 지금까지 2270 이 부근에서 지지를 해주면서 꾸준히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악재의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악재가 연속적으로 터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그것 말고 다른 것도 하나씩 체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야 지금 이 자리에서 코스피 지수가 더 빠질지 지지해줄지 이런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경기 부양책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공화당에서는 1조 8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2조 2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4천억 달러 가지고 둘이 싸우고 있죠. 사실 공화당에서는 조 단위가 아니라 5천억 달러만 주장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양 당이 이렇게 싸우는 과정에서 문우신 재무장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음 달 대선 전 코로나 부양책 합의 어려울 듯. 자기 당이 제시한 부양책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은 경기 회복에 대한 공이 자기 당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서로 이것을 견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양책 합의가 불발된 것이고 대선 전에 부양책이 통과되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경기 부양책 합의가 되어야 경기 부양책에 필요한 돈에 대한 국채 발행을 하게 되고 이렇게 많은 국채를 연준에서 돈을 찍어서 매입을 해줘야 됩니다. 팬데믹 이후에 연준은 돈을 3조 달러 이상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부양책이 합의가 되어야만 추가적인 돈을 찍어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파월 연준 의장이요. 그런데 문우신 재무장관이 대선 전에는 경기 부양책이 없다고 못을 딱 박았잖아요. 그렇다면 드라마틱한 추가적인 양적 완화는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한 달에 1200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만 있을 뿐입니다. 경기 부양책이 있어야 사람들의 생활 여건이 개선이 되고 경제 지표도 개선이 되면서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증시를 이끈 것은 연준이 뿌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추가적인 돈 뿌리기가 없다면 미국 증시는 지금 상태에서 V자 반등을 하기에는 어렵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은 평소보다 소폭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바닥을 찍은 듯 하더니 9월 말부터 바닥에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면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매 주마다 89만 명 이상의 신규 실업자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업자들이 몇 주가 지났다고 해서 바로 일터로 다 복귀하진 않았을 것이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실업자가 증가하게 되면은 미국의 경제 지표는 나아질 가능성이 낮아 보이네요. 경기 부양책도 없는데 말이죠. 미국뿐만 아닙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2차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아닙니다. 포르투갈에서는 코로나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15일부터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추가 조치를 더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코로나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9시 이후에는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아니죠. 2020년 3월달, 4월달 1차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은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특히 유럽은 관광산업으로 먹고 살죠. 그런데 이렇게 통행금지, 모임금지 이런 조치가 발표되면은 안 그래도 힘든 유럽의 관광산업이 더더욱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겠네요. 이렇게 되면 유럽의 경기 회복은 더욱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화는 유럽 경제가 좋아지면은 강세를 보였다가 유럽 경제가 좋지 않으면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차트를 두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로화의 가치가 세계 증시와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파란색 유로화의 가치와 갈색 미국 나스닥 지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5월달, 6월달, 7월달 유로화의 가치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미국 나스닥 지수 역시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유로화의 가치, 갈색 코스피 지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로화의 가치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한국 코스피 지수 역시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 증시가 부진하고 있죠. 여기 오른쪽에 잘 보시면은 한국 증시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유로화의 가치가 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로, 엔,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등 경제 규모가 크거나 통화 가치가 안정적인 6개 나라의 통화를 기준으로 산정한 상대적인 미국 달러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인 규모를 비교할 때 유로화의 비중이 57%나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유로화와 달러는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고요? 달러라는 게 유로 대비 상대적인 가치잖아요. 그래서 유로화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달러가 하락하고 안전자산인 달러가 하락하기 때문에 위험자산인 주식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유로화의 환율만 보면은 주식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어느 정도 감은 찾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유럽 경제는 10년 이상 개판입니다. 10년 이상 경제가 좋았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7월 중순쯤에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7월 중순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코로나 위기에 EU가 뭉쳤다. 경제 회복기금 7,500억 유로 합의. 유럽연합은 여러 나라가 뭉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뜻을 합치시키기가 어려운데요. 7월 중순에는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같은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많이 받은 나라를 위해서 경제회복기금 7,500억 유로를 마련하겠다. 여기에 서로서로 합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유럽은 이제 하나다. 다시 하나된 유럽이 이를 바탕으로 경제회복을 다시 이룰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 속에 한때 유로화 가치가 1.2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1유로당 1.2달러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유로화의 강세는 최근 주춤거리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차 코로나가 터진 점이 있고, 두 번째는 ECB 라가르드 총재께서 유로화의 강세를 매우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유로화를 약세로 돌리고 싶어 하죠.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금리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유로화를 아래로 끄집어 내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럼 유로화가 앞으로 여기에서 더 떨어질 수 있을까요? 유로화는 달러 대비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환을 예측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유로화는 좀 더 떨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 봅니다. 지금 미국이든 유럽이든 서로서로 자기 나라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추가적인 돈풀기 발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선 이후에 경기부양책 합의가 나오게 되면은 추가적인 양적 완화가 분명히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그때 달러는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유로화는 상승하겠죠. 앞으로 대선까지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이 보름 동안 유럽에서 코로나가 어떤 식으로 제어되는지 이것을 꾸준히 체크하면서 유로화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유로화가 크게 떨어지진 않을 거라 봅니다. 왜냐고요? 미국에서는 양적 완화를 추가적으로 하지 않을 뿐 지금 여전히 1,200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국에게 중요한 것은 유로화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위안화 환율이 있습니다. 위안화 환율은 아래로 떨어질수록 위안화 강세를 나타낸 것입니다. 최근에 위안화가 달러당 6.7이 붕괴되면서 급격한 강세를 보이자 중국 인민은행에서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선물한 거래 증거금 0%로 인하 위안화 급등에 대한 부담감을 느낀 중국 인민은행이 인위적으로 위안화 약세를 유도시켰죠. 저의 직전 영상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쪽에 링크 띄워드릴게요. 어쨌든 이러한 인위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위안화는 다시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유로화랑 반대죠. 유로화는 인위적으로 유로화를 끄집어 내리고자 하니 그대로 끄집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위안화는 좀 다르죠. 위안화를 약세로 만들고자 했는데 다시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안화와 함께 원화도 강세로 돌아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불확실성이 많지만 환적인 측면에서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파란색 원달러 환율과 한국 코스피 지수를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구간, 즉 원화가 강세였던 구간에서 한국 증시가 폭락했던 적은 한 차례도 없습니다. 물론 횡보했던 적은 조금 있었네요. 왜냐면 주가라는 게 단순히 환이 강세다, 그거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기업들의 성장이 나와야만 주가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지금 구간은 폭락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구간이라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요? 진짜 위기는 대선 이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대선 이후의 경제 위기 가능성 다음 영상에서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